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현재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가 올해 40이 되었으니까 대략 15년 전 사회초년생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양정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자차가 없던 뚜벅이 시절이라 출퇴근 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동의대 근방이었는데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서면역에서 하차 후 2호선으로 갈아타는 코스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겸사겸사 서면 시내를 자주 나가는 편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직장 선배와 식사 자리를 하고 나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성진아, 형이 서면역까지 태워줄 테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 선배는 집으로 가려면 서면역을 지나가야 해서 가는 길에 내려준다는 말이었고 저는 선배 차를 타고 서면역 앞에 내리게 되었죠.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그렇게 선배는 먼저 출발하고 저는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겁니다. 정각,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머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당시 제가 20대였으니 거진 어머니 뻘이라 볼 수 있었죠.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야. 청각이 차비 좀 빌려줬으면 해서. 저도 사회초년생인데다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라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10,000원만 주면 특별 서비스 해줄게. 아주머니가 말한 서비스는 10,000원을 주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죠. 괜찮아. 한 번만 만져봐. 응? 부끄러워서 그래? 그럼 사람 없는 데로 같이 가자. 나 따라와.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주머니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날은 절친이었던 태수와 승호, 이 친구들과 서면에서 술을 먹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그때 본 아주머니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겪은 일들이 생각이 났고 그날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들 반응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억울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수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진아, 네 말이 사실이면 내가 가서 확인해봐도 돼? 만약 거짓말이면 네가 2차 술값 쏘는 거고 진짜면 내가 낼게. 어때? 거기서 그냥 넘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저도 철이 없었던 건지 친구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었죠. 그래? 그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승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태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태수가 아주머니를 만나고 오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성진아, 진짜 너 말이 맞더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계속 10,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약속대로 태수는 2차 술값을 계산했고 그날 제가 술이 좀 취한 상태여서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자고 오후쯤 일어났었는데 승호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꺼내는 겁니다. 성진아, 너 태수랑 연락되냐? 아, 나 방금 일어났거든. 무슨 일 있어? 그러자 태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승호도 태수와 술자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수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론가 걸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글쎄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향하더랍니다. 시간이 새벽이라 지하철 운행은 하지 않았으니 그리로 갈 이유가 없었고 승호도 술에 취한 상태라 태수를 말리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에 태수를 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태수네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다들 외출을 한 건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터진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연락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질 않았고 태수네 부모님도 경찰에 실종 신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붙여가면서 태수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점차 흘러갔고 태수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무소식이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태수 부모님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승호도 그날 술자리에서 태수를 챙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태수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었죠.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어떤 목격자의 제보로 인해 태수를 찾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부모님은 뭔가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실종 전단지를 보고 태수를 목격했다는 전화만 수십 통이었고 늘 기대감에 부풀어 나가봤더니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고 그날 저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태수네 부모님을 따라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갔습니다. 목격 장소는 부산역 인근이었는데 목격자의 말로는 역 내부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수네 부모님과 함께 부산역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태수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그때 행색이 노숙자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태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태수네 부모님께 얼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는 1년 전에 사라진 제 친구 태수가 맞았습니다. 태수네 부모님은 태수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는데 그게 태수를 찾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도 존재했었죠. 어디서 머리를 다친 건지 태수의 말과 행동이 지능적으로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몰라볼 정도였으니 꽤 심각한 상태였고 태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었지만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수는 몸이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하기로 했고 저와 승호가 말을 걸어도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다가 소름 돋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글쎄, 태수가 밥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10,000원에 한 번, 10,000원에 한 번,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스치듯 생각이 난 건 서면역에서 만난 이상한 아주머니였는데 저는 이 사건이
그 아주머니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갈 때마다 일부러 지하철 근방을 살피고 다녔지만 그 아주머니는 찾을 수가 없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구걸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만 간혹 존재했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지하철 입구에 앉아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아줌마 요즘 다른 곳으로 갔다던데. 근데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여자 조심해야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 근데 그 여자 따라간 사람들이 병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저씨는 말하기 귀찮다는 듯이 자리를 피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건 없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맴돌았었죠. 그건 호기심으로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뒤 구걸을 시킨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태수는 아직까지 지능이 낮은 상태로 지내고 있고 그날 태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의문으로 남았지만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아직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요즘에는 더 심각한 범죄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너무 끔찍했던 일 중에 하나라 괴들남님께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학교를 복학한 학생이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던 중이었죠. 호프집 마감은 새벽 4시였지만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행히도 호프집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도 갈 만한 거리였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시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에 꽤 커다란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가족들끼리 피크닉도 하고 주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면서 공원 주차장 근처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2명의 남자를 보게 되었고 얼핏 보기에는 방송 촬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남자들 옆에 주차돼 있던 회색 차량 한 대가 보였는데 그 차에 SBS 방송국 스티커가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촬영인지 궁금해서 구경을 하려다가 시간도 늦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카메라 옆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예능 프로를 담당하는 최 PD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시청자를 섭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혹시 내일 시간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다가와 이런 말들을 하니 좀 신기하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전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오후에는 호프집 알바도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오전에 학교를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학생이에요? 촬영은 오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명함 한 장 받으시고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 페이는 하루 10만 원입니다. 제게 명함을 건네면서 출연료까지 지급을 한다던데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그 조건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호프집 시급이 4,500원이라 주 5일 근무 시 한 달 6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시간까지 맞춰준다고 하니까 더 끌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주말 아침 PD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고, 태훈씨, 이거 어쩌죠? 이미 섭외는 다 끝났고 태훈씨가 다른 일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요? 저희가 촬영할 때 보조 스태프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천천히 배우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태훈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본 건 아니었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에 대뜸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저는 첫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이상한 일이었죠. 아마 제 예상에는 촬영할 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고 저야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인데다 아직 이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주변을 찾아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말도 걸어보면서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PD님에게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PD님, 제가 학교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그게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다들 바쁜 일이 있는지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그러자 PD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두 명은 데리고 와야지. 이러면 밥값도 못하겠네. 혼잣말이긴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카메라 감독님까지 들을 정도였고 저 하나 때문에 촬영이 지연된 것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촬영은 무산되었고 저는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가 설날이라 모처럼 친척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작은 엄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글쎄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 학교 앞에서 PD에게 섭외를 받았고 조만간 방송 출연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프로인데? 그러자 SBS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에 사촌동생이 시청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최 PD가 떠올랐죠. 정수야, 혹시 PD라는 사람 얼굴 기억하냐? 저는 PD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면서 물었고 사촌동생은 그런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사촌동생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촬영 알바를 했던 일대에서 일어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 내용들은 방송국을 사칭한 어떤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가 섭외 제의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에 혹한 학생들은 그 남자를 따라가기도 했었답니다. 거기다 방송국 차량처럼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 차량으로 학생을 태워간다는 무서운 내용이었죠. 그렇게 학생들을 납치한다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뉴스 기사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게 없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최 PD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혹시나 제가 했던 알바가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게 아닌 납치 관련 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소문일 거라 판단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진짜 진실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날은 저희 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촌 동생을 보고 방송 촬영은 어떻게 됐냐며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신 작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 글쎄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친구랑 방송을 한다길래 내가 못 나가게 했거든. 근데 촬영하러 나갔던 애가 가출을 했다지 뭐야. 그 집 엄마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작은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봤던 뉴스 기사가 생각나서 다시금 물었습니다. 혹시 가출한 그 아이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글쎄다. 그 일 후로 연락이 없어서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 정수야, 너는 들은 거 없어? 그러자 사촌 동생도 잘 모른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최 PD의 얼굴 몽타주를 그려 그날 동생에게 보여줬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난다면서 이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단순 소문이 아닐 거란 판단이 들었고 저는 사촌 동생에게 절대 그런 곳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10만 원이란 금액에 혹해서 제가 납치 범죄를 도왔다는 생각만 하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해명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 기사가 난 뒤로는 공원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그 아이는 현재 20대 성인일 텐데 지금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모습이겠죠.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단순 괴담이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제보드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닌 오래전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 겪은 끔찍한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셨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각종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장 근로자로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탓에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그땐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매일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편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던 건지 저는 꽤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다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예를 들면 스펙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뛰어나도 직장 상사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와 반대로 평소에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술을 접대하던 친구들은 금세 진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만 잘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를 찾아가 신세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 하소연을 듣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해 들은 건 꽤 오래 전이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라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괴들남님께 제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 근로자로 반평생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김씨 아저씨라는 분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현장 일은 작업자들이 자주 바뀌고 현장 위치도 제각각이라 두세 명 어울려서 일을 하기가 힘든 환경이었는데 아버지가 소속된 업체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김씨 아저씨
둘 다 용접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늘 같은 업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김씨 아저씨와 가끔씩 술도 한잔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가족이라고 오해할 만큼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와 친밀한 관계였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술을 마시다가 김씨 아저씨가 고민이 있다며 아버지께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에이, 김씨, 우리 사이에 뭘 숨길 게 있다고. 그냥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팀 소속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밑에서 일만 해야 되고, 정작 돈 버는 건 팀장, 조인건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거든? 거긴 여기보다 단가도 높고 우리가 잘만 하면 팀도 하나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옮기자.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 믿고 같이 일했던 팀장님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남기에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국 김씨 아저씨를 따라가기로 했고, 그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회사를 옮기자마자 일은 하지 않고 각 부서의 팀장 또는 현장 소장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를 불러 진지하게 말을 했다는데, 거기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에이, 자네는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 좀 모자란 거야? 내가 지금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술 먹고 다니는 거지. 에이, 자네도 참 답답해. 아버지는 예전과 180도 달라진 김씨 아저씨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 후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뒤 김씨 아저씨는 현장을 관리하는 한 팀의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걸 보고 아버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김씨 아저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를 피해 다니면서 맡은 일만 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날은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를 불러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자고 했고, 아버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현실은 직장 내 상사 관계였기 때문에 거절하기엔 눈치가 보여 그날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자네랑 이렇게 둘이서 한잔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자네를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나도 워낙 바빠서 말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 이해하지. 그래, 우리도 여태 고생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기회를 좀 줄까 하거든. 이게 아직 정확히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 깊은 사이잖아. 그래서 자네한테만 미리 말해줄게. 이번에 내가 이라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하거든. 만약 가게 되면 현장 소장급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네가 같이 간다고 하면 내가 한 자리 줄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김씨 아저씨의 말은 이라크 신도시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이었는데, 본인을 따라가면 현장 관리자 직책을 주겠다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셨고, 그 당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며칠 동안 생각을 한 결과 아버지는 그냥 한국에 남아 일을 하기로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씨 아저씨의 말대로 이라크 건설 현장 공문이 내려왔고, 김씨 아저씨가 관리하는 팀 인원 중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이라크 현장으로 지원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 김씨 아저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켰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족들 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전했었다고 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는 좋은 제안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묵묵히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했죠. 그렇게 김씨 아저씨는 이라크로 떠나셨고 1년간은 가끔씩 안부 전화도 걸려오면서 잘 지내는 듯 싶었지만 한날은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돈 좀 있어? 갑자기 돈은 왜? 지금 자세하게 말하긴 좀 그래.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줘.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결국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 뒤로 김씨 아저씨에게 2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김씨 아저씨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도 한국에서 용접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씨 아저씨와 함께 이라크로 떠났었던 한 팀원을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어? 그때 김씨랑 이라크로 넘어갔었잖아.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한국 온 지 좀 됐거든요. 그때 김 팀장님 따라갔다가 일도 거의 못하고 또 팀장님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 폐인같이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듣게 됐던 이라크 현장의 실체는 이러했었는데 김씨 아저씨가 팀원들을 데리고 이라크로 갔을 때 갖가지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라크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오픽이라는 어학 능력과 관련된 자격이 필요했었는데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인정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씨 아저씨를 따라간 팀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었고 몇 명의 인원들은 단순 반복 일을 하면서 현장에 남을 수는 있었지만 그 외 인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그 와중에 김씨 아저씨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겠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건 관계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기회를 얻어내는 방법뿐이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에 진전은 없고 심지어 팀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다는데 처음에는 팀원들도 김씨 아저씨를 믿고 도와줬지만 날이 갈수록 불신만 커지고 지치기 시작했었답니다. 결국 하나둘 김씨 아저씨를 떠나게 되었고 이건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김씨 아저씨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팀원들은 도박 빚으로 인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는 아마도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 부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김씨 아저씨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을 수 없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리고 김씨 아저씨에게 술을 접대받으며 뒷돈을 받았던 관계자들도 정작 김씨 아저씨가 어려울 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쉽게 올라간 자리인 만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을 아버지는 재차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당한 편법이 아닌 제대로 인정을 받아 돈을 버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때는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었는데 결국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을 때가 20대 사회초년생이었는데 30대가 된 지금은 나름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냈던 김씨 아저씨는 지금 살아계시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그 당시 아버지가 김씨 아저씨를 따라 이라크로 갔었다면 아버지에게 더 참담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길 따라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캄보디아 취업 사기로 말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와 유사한 취업 사기들은 캄보디아 말고도 다른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시청자분들께선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 일은 제가 도마동에 거주하고 있을 때 겪은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쯤 저는 대전 도마동 제1중학교 근방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2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1층은 주인집, 그리고 저는 2층에 세를 들어 혼자 살고 있었죠. 참고로 근방에 슈퍼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끄러운 도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없는 좋은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여자 혼자서 살다 보니 화장실 전등이나 또는 집안 수리가 필요할 때는 조금 난감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1층에 집주인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나서 맥주를 한잔 하다가 일찍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기 소리 때문에 잠을 깨게 되었죠.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 70대에서 8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목소리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차 주인 되시죠? 제가 실수로 차를 긁어버렸는데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왔는데 2층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자 3명이 제 차 주변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2명의 남자는 뒷자리에 다시 올라타고 아까 저와 통화를 했던 할아버지만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3명이 같은 일행이라는 생각뿐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죠. 저는 1층으로 내려와 주택 대문을 열었더니 제가 차 주인이라고 눈치를 챈 건지 서둘러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차 주인이었네.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아, 네.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그런데 차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고 흠집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어디를 긁으셨냐고 물었더니 앞 범퍼를 가리키면서 분명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을 확인했음에도 딱히 이렇다 할 접촉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을 건넸죠. 어차피 10년이 넘은 차량에다 그 당시 새 차도 아닌 중고차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큰 흠집만 아니면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제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거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평소에는 블랙박스를 꺼두고 주로 운행 시에만 켜고 다닌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서 같이 확인해보자는 말을 하던데 분명 괜찮다고 가라고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내가 기계 조작이 서툴러서 블랙박스 조작법을 잘 몰라. 아가씨가 내 차에 타서 확인 좀 해주면 안 될까? 블랙박스를 확인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뒷자리에 남자들이 타고 있는 것도 영 찜찜하고 시간도 벌써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와중에 저도 슬슬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나중에 수리가 필요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말에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에휴, 요즘 어린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이 부탁하면 성이라도 보여야지. 자식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원.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다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길래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1층 주인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본인이 해결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고를 내셨으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을 계속 잡아두면 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할아버지가 시비를 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집주인 아저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명함 한 장을 주더니 급하게 사라졌고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보험회사를 부르기에는 시간적으로 빠듯할 것 같아서 일단 그날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기로 했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멀쩡하던 타이어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건 누가 봐도 고의로 그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주인 아저씨를 찾아가 오늘 아침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말이야. 며칠 전에 접촉사고 났다고 새벽에 찾아왔던 할아버지 있잖아. 그 할아버지 차량이 검은색 그랜저였거든? 요 며칠 동안 새벽마다 그 차가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었더니 집주인 아저씨의 아들이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며칠간 알바 때문에 새벽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슈퍼 근방과 그리고 주인 아저씨 집 주변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계속 돌아다녔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차량이 그랜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만 검은색 차량이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인집 아저씨도 그때 찾아온 할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차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딱히 피해준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지만 제 차량에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지켜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아저씨는 범인을 꼭 잡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때문에 아저씨가 피해를 입으실까봐 괜한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게 주인집 아저씨는 새벽마다 차 안에서 감시를 하고 계셨는데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저씨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차량 안에 남자 3명과 함께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일행은 아니고 그 여자는 강제로 납치를 당해 끌려가는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납치를 당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일인데 이게 제가 겪은 일과 너무 똑같아서 믿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분도 저처럼 새벽에 접촉사고 전화를 받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사고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들어가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욕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여자분이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보고 신고하려는 마음에 할아버지 차에 올라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뒷자리에는 젊은 남성들이 타고 있었고 그 여자분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층 계단에서 내려올 때 남자 2명이 뒷자리에 타는 모습을 미리 보고 내려왔던 거고 그 여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 올라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타이어 펑크까지 낸 범인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범행 계획에 실패한 차량들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표식 같은 거라 볼 수 있었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자동차 휠에 나 있던 조그만 자국이었죠. 뾰족한 못으로 긁은 자국이었는데 이게 한 줄은 남자를 뜻하고 두 줄은 여자라는 뜻이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줬던 명함의 번호는 아니나 다를까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범인이 검거되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그날 새벽 제가 그 차량에 탔더라면 아마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혹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 휠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도구나 또는 못으로 긁힌 특이한 표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이놈들이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북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때는 2018년,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이고 지금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지만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회사 동료들 또는 친구들을 만나 노는 걸 즐겨했고 한날은 저희 회사 직장 선배의 권유로 선배와 둘이서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죠. 제가 낚시에 대해선 영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선배를 따라가면서도 크게 즐겁지만은 않았고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종규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낚시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재밌어 임마.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아, 낚시요? 일단 선배만 믿을게요. 그렇게 선배가 말하는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거긴 신시도 방파제라는 군산에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서 그런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고 선배와 저는 바람을 피해 방파제 안쪽으로 가서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제 인생 처음으로 입질을 경험했고 그날 저는 우럭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손맛은 제게 신세계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낚시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저는 낚시 동호회까지 가입을 하면서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느라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낚시에 푹 빠져버렸었죠. 주변 지인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했었고 그 당시에 낚시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간만에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 술자리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죠. 야, 나 지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오, 그래? 진짜 축하한다. 그만큼 사귀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에이, 책임은 무슨. 아, 근데 종규야, 너 요즘 낚시하고 다닌다며? 그게 그렇게 재밌어? 저는 친구에게 낚시에 대해서 주야장천 설명을 늘어놓았고 친구는 제 얘기가 지루한지 연신 술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낚시를 같이 가자고 친구에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그 친구와 밤낚시를 가게 되었고 그날 밤 무서운 사건을 겪게 되었죠. 친구와 갔던 곳은 제가 처음 낚시를 경험했던 신시도였고 그날 밤낚시를 하기로 한 건 이 친구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서 오징어를 잡아볼 명목으로 밤낚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입질은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라면이나 먹을 생각으로 제 차로 향하고 있었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골목에 값비싼 외제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걸 무심코 발견하게 되었죠. 종규야, 저 차 진짜 멋있지 않냐? 아, 기회만 되면 나도 꼭 한번 타고 싶은데. 야, 우리가 저런 차 사더라도 우리 월급으로는 유지하기도 어려워. 그렇게 친구와 투닥거리면서 제 차로 걷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난 분명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네가 배고파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들었는데. 여자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제 친구의 말은 아까 그 외제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미세하게 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섣불리 저희가 다가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밖에서 라면을 먹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그냥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기로 하고 저희는 차 안에서 그 외제차를 한번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30분가량을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내릴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대로 지켜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 차 말고 다른 데서 소리가 났을 수도 있잖아. 종규야, 나 진짜 들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친구의 말대로 차 안에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라면을 먹어서 그런지 슬슬 졸음이 쏟아져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깨버렸고 그 전화는 친구 여자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켜보던 차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리더니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친구도 급히 전화를 끊고 저와 같이 차에서 내렸고 그 사람들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여긴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기 방파제 쪽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제가 낚시 초보라서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건넸고 저희가 대답을 해줘도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밤에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저희가 바빠서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 남자를 피해서 방파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몸으로 저희를 막으면서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참 각박하네.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바쁘다고 그냥 가면 쓰나. 의도치 않게 그 남자와 한참 실랑이를 벌였고 그 남자의 특징은 생김새도 험악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자꾸만 들었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지 약 20분쯤 지났을 때 아까 외제차에서 내렸던 남자와 여자가 다시 차로 돌아왔고 저희 길을 막고 있던 남자는 그제야 길을 비켜주면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하고 저도 그 당시 느꼈지만 걸어오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보이길래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었죠.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그 외제차가 시동을 걸었고 이대로 그냥 저 차를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친구와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그 차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진짜 죄송한데 제 차가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야 하는데 또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저 잠깐만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자 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는 선뜻 휴대폰을 건네줬고 저희는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휴대폰을 두고 그냥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들이 이미 길을 막아놓은 상태라 그 남자와 여자는 차에서 내리게 되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잡고 있길래 진짜 커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이내 끔찍한 실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울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했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신시도항 근처에는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많은데 그 어선 중 하나에서 여성들을 사고 파는 밀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단순 신고자라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듣지 못했지만 현장 분위기로 봐선 여자가 남자에게 빚을 많이 졌고 그 돈을 제때 갚지 않자 밀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 정도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 친구가 입을 열었는데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종규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아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래 아까 새벽에 전화 왔었지? 왜? 뭐 때문에 그래? 그게 여자친구가 꿈을 꿨다는데 내가 꿈에서 괴한한테 납치를 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한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건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니, 그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안 왔으면 우리 아침까지 차에서 잤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단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친구 여자친구가 꿈을 꿨던 시간,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그 타이밍에 그 외제차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렸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이 사건에 개입하라는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는 서로 가정이 있다 보니 예전만큼 친구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이 친구 얼굴을 보게 되면 예전에 겪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저희 길을 막았던 정장을 입은 그 남자에 대해선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밤낚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순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고 밤낚시를 하실 때는 사고 없이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등산 모임을 나가면서 겪은 사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생각에 저는 온라인으로 등산 모임을 가입하게 되었죠.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연배가 모여있는 모임이었고 인원은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나가 얼굴을 익히다 보니 회원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게 되었고 가끔가다 술도 한잔하면서 편한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모임 사람들 중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던 진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한날은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500만 빌려주시면 정확히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저에게 진수 동생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올 정도로 고마운 동생이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용돈까지 줄 만큼 저와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5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저는 이 돈을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동생이라 생각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진수 동생과 저녁 약속을 잡고 제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산 모임에 가입한 신입 회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쪽은 이번에 들어온 수인 씨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등산은 초보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옆에는 아들이에요? 아빠 닮아서 진짜 잘생겼다. 그렇게 수인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고 식사 후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 진수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형님, 잘 들어가셨죠? 그래. 덕분에 저녁 잘 먹었어. 저 형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도 혼자 사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봤던 수인 씨 어때요? 알고 보니 진수 동생은 제게 여자를 소개해줄 목적으로 저를 불렀던 거고 그 소개팅녀가 바로 수인 씨였죠. 뭐 참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근데 난 돌싱에다가 아들까지 있잖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에이, 형님. 사실 수인 씨도 애는 없지만 형님처럼 같은 돌싱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형님 없을 때 살짝 물어봤는데 수인 씨도 형님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저는 진수 동생의 도움으로 수인 씨와 번호 교환을 하고 나서 그 후로 등산 모임에선 물론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도 할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빌려줬던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진수 동생은 그 돈을 제게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좋은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도 보내려고 하는데 형님, 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을 좀 보내는 게 어때요? 이 학교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명문고인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졸업하면 한국에 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형님이 돈도 빌려주시고 너무 고마워서요. 진수 동생의 말뜻은 유럽 쪽은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물가도 저렴하고 영어를 쓰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추천한다는 말이었고 명문고에 입학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한 데다 또 졸업 후 한국으로 오면 취업까지 보장을 한다는 아주 솔깃한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가려고 할까?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형님, 저는요 절대 강요는 안 해요. 이게 기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정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단은 형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건 형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모임에서 괜히 소문나고 그러면 저만 곤란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그날 밤 아들에게 유학 의사를 물어봤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들 녀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혼자 외국에 보낸다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진수 동생과 수인 씨 이렇게 셋이서 커피를 마시다 아들 유학 얘기가 나와버렸죠. 형님, 아들 유학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필리핀 입학 시기가 6월이나 8월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진수야,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수인 씨도 있는데. 뭐 어때요? 두 분이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결정은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보내고 싶지.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아들 혼자 보내려니까 좀 불안해서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실은 저도 예전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줄 수 있는데. 수인 씨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람 됨됨이도 나쁘지 않고 평소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뭔가 안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서 제 아들에게 수인 이모와 함께 유학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은 고민도 하지 않고
신이 나서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진수 동생에게 3년간 학비 2,500만 원을 송금한 뒤 입학 날짜와 학교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와 제 아들은 큰 기대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정말 찜찜하고 불길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제 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옆좌석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꿈이 아닌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곧장 진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을 건넸었죠. 형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는데 이거 어쩌죠? 이미 학교에 돈을 줘버려서 유학비는 돌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수인 씨와의 연락도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경찰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들 녀석과 떨어지지 않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뿐이었고 그 후로 등산 모임을 탈퇴하고 혼자 산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산 모임장이었던 큰형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저 성현씨, 나 모임장인데 혹시 진수 동생하고 연락해? 둘이 친했잖아. 아니요. 요즘 저도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나. 사실 진수 동생 추천으로 우리 딸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거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벌써 일주일째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그래서 진수 동생이 말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거든. 근데 학교에서도 우리 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모임장 형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큰형님은 딸을 찾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는 건 불가능했고 진수 동생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적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죠. 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유학을 미끼 삼아 인신매매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엔 큰 충격에 빠져 너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큰 돈을 잃었지만 제 아들 녀석을 지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꿈에 나타난 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